며느리야, 빨리 가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고 와.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 박말순이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윤서는 갑작스럽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어요. 입원 동의서에는 남편 민수의 서명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에도 입원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출발했고 말수는 손주 승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가 기억해낸 것은 시어머니 손목의 금장 회중식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4일이라는 각인 날짜가 수상했거든요. 한편 물류업계 거물인 아버지 한도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시어머니의 탐욕과 백만장자,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금장시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종로의 오래된 한옥에서 박말수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례상 준비부터 손자 교육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시기였죠. 며느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수는 그 직업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집 일에 신경 쓴다고 늘 구박했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며느리야, 이번 추석엔 내가 모든 음식을 준비해. 시어머니가 직접 나설 나이가 아니잖니.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진작에 그 직장 그만뒀어야지. 결혼한 여자가 바깥일에 매달려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니까 이 모양이야. 며느리는 속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가족 갈등을 상담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늘 무력했거든요. 말순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승우 교육도 이제 내가 직접 맡을 거야. 학원도 내가 등록하고 숙제 검사도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승우 교육은 제가. 말순이 손을 휘저었어요.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제대로 될 리 없어. 내가 키워야 똑바로 된 사람이 나와. 이때 남편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민수는 거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뭔 일이세요? 말순이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너도 와서 들어. 앞으로 집안 운영 방식을 바꿀 거야.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모든 걸 관리하겠어. 승우 교육도 내 손으로 직접 할 거고. 며느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말순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야. 이 집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구성원이에요. 승우 교육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말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의견? 내가 무슨 의견을 내겠다고?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홀로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나온 길이었는데 우연히 시계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계점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말순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가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말순이 시계공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수리 가능할까요? 시계공이 돋보기를 끼고 살펴봤어요. 꽤 오래된 금장 회중시계네요. 뚜껑 안쪽에 각인도 있고 말순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각인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시계공이 뚜껑을 열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2017년 9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말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수리해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 날짜를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왜인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말순은 거실에서 승우와 함께 있었어요. 승우야, 내일부터 할머니가 직접 학원에 데려다 줄게. 엄마는 바쁘시니까. 승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바쁘세요?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승우는 엄마만 바라보면 돼.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들이 들어섰어요.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한윤서 씨 계신가요? 며느리가 놀라며 다가갔어요.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구급대원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입원 동의서가 접수되어서 모시러 왔습니다. 며느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원 동의서요? 저는 어디에도 입원할 이유가 없는데요. 구급대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동의서를 작성하셨네요. 며느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며느리는 사회복지사로서 강제 입원 절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는 입원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거든요. 잠깐만요. 입원 동의서 서명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구급대원이 서류를 보여줬는데 분명히 민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타의 위험성 평가도 없이 어떻게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 이때 말순이 나타났어요. 며느리야, 빨리 가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받고 와. 며느리는 말순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말순이 시침뜯대했어요. 내가 뭘 알겠니?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까 따라가는 게 좋겠어. 구급차에 오르며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승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승우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말순은 아이를 달래며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며느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어제 본 시계에 각인 날짜를 떠올렸어요. 2017년 9월 14일.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인천 항만의 거대한 물류센터 최상층 회의실에서 한도원은 급히 소집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물류업계에서 40년을 버텨온 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차분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법무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회장님 따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사설병원이네요. 한도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설병원? 윤서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곳에?
법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신과 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동의로 진행된 것 같고요. 한도원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신과라고? 윤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분명히 뭔가 꼬인 일이야. 위기 대응 팀장이 나섰어요. 즉시 병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운영진 명단부터 최근 민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해보죠. 한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와야 해. 30분 후 최도경 변호사가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41세의 그는 한도원의 오랜 법률 파트너였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한도원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딸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어. 사위도 연락이 안 되고. 최도경이 노트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입원 경위는 파악되셨나요? 가족 동의라고 하는데 윤서 본인 의사는 확인 안 됐어요. 최도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보호 입원 가능성이 높네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도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해야 해? 최도경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무기록 열람 신청도 넣고요. 이때 위기대응팀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병원 관련해서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도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뭔데?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도윤 원장이 지역 유지들과 유착 의혹이 있었어요. 작년에 내부 고발 기사도 나왔고요. 한도원의 눈이 번뜩였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최 변호사한테 넘겨. 최도경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한테 연락해 봤는데 자동응답만 나와요. 출장 중이라고 하네요. 한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출장? 이런 급한 상황에 출장이라니. 뭔가 이상해. 법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닐까요? 한도원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 어쨌든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최도경이 제안했습니다. 병원 주변 CCTV부터 확보해야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유리하거든요. 위기 대응 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상가 조합장들과 접촉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존 협조를 받아낼게요. 한도원이 승인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시댁 재정 상황도 조사해봐.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2시간 후 팀장이 다시 보고했어요. 회장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박말순 씨가 최근에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도 설정하고요. 한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출? 무슨 용도로? 손주 신탁 설정이랑 상속세 대비 명목이에요.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한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속세 대비라고? 누구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야? 최도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건 아닐까요? 한도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윤서를 없애고 손주 양육권까지 가져가려는 거야. 이때 한도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서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도원이 메시지를 읽고 최도경에게 보여줬어요. 2017년 9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네. 최도경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 씨 관련 기록을 뒤져볼게요. 몇 분 후 최도경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한도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데? 최도경이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2017년 9월 14일이
민수 씨 전자서명권 변경일이에요. 회사에서 계약서 서명 권한을 부여받은 날이고요. 한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날짜가 새겨진 시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 아마 축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민수 씨 권한 강화를 축복했다는 뜻이죠. 한도원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 권한을 악용해서 윤서를 병원에 집어넣은 거고 위기 대응 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명동 시계점 자료도 확보했어요. 한도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야? 박말순 씨가 그 시계를 수리 맡겼던 기록이 있어요. 영수증 사본도 받아왔고요. 최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시계가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한도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 윤서를 꺼내는 게 최우선이야. 최도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게요. 한도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병원에 소등 시간이 되자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간병인들의 교대 시간을 계산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여러 병원을 다녀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밤 10시와 새벽 2시에 간병인이 교대했거든요. 그 사이 30분 정도는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윤서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간호사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어요.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지하 기록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선반마다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입구 옆 열람대장을 확인했어요. 오늘 날짜에 무기명으로 대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자신이 입원한 직후였어요. 윤서가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동의 원본이라고 적힌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드디어 발견한 파일의 표지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속지를 열어보니 이상했어요. 스테이플러 구멍 위치가 표지와 맞지 않았거든요. 윤서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파일 폴리오 번호는 2024-892입니다. 표지는 새 것으로 교체된 것 같고요. 스테이플러 구멍이 2군데 있어요. 원래 구멍과 새로 뚫은 구멍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윤서는 평가서 체크 패턴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동일한 필체로 여러 항목이 연속해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라면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에 작성된 것 같았어요.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나가려던 윤서는 복도 끝 쓰레기 압축실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보였어요. 윤서는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민수라는 글자가 적힌 조각을 찾았어요. 서명 부분이었는데 다른 문서에서 잘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서가 돌아보니 간호사 오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환자분 여기서 뭐 하세요? 오소희는 20대 후반의 젊은 간호사였어요. 윤서가 당황해하자 오소희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입원 과정이 좀 이상해서요.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고요. 오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원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소희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원장실 전화는 모두 자동으로 녹음되거든요.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오소희가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파일명 규칙이에요.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되거든요. 윤서가 포스트잇을 받으며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소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간호사로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게 제 일이거든요. 윤서는 오소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가 있어요. 윤서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약물 복용 기록표를 유심히 봤어요. 여러 환자들의 기록이 있었는데 필체가 비슷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모든 기록을 작성한 것 같았어요. 병실에 도착한 윤서는 머릿속으로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입원 동의서, 찢어진 서명 조각, 원장의 통화 녹음, 그리고 조작된 약물 기록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도윤 원장이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한윤서 씨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그런데 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장 원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무슨 질문인가요? 윤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입원에는 자타의 위험성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제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장 원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담당이가 별도로 기록했을 겁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동의서의 서명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 남편 필체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장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행정실에서 확인하셔야죠. 이때 오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환자분이 요청하신다면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 원장이 오소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면 됩니다. 윤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원장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점들을 확인해 주었거든요. 회진이 끝난 후 오소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익명으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오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쯤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원지방법원 3층 가처분 담당 부서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도경 변호사가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판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어요. 판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법원 서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어. 보호 입원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심스럽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해 보여. 서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판사님.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즉시 결정문 작성하겠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동이라고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아.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야. 오전 10시 정각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은 곧바로 병원으로 팩스 전송되었어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팩스기에서 나오는 용지를 받고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황급히 원장실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원장님,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왔어요. 즉시 퇴원시키라고 나왔습니다.
장도윤 원장이 팩스를 받아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벌써 법원까지 갔다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거야? 원무과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환자를 바로 퇴원시켜야 하나요? 법원 결정이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장 원장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록 정리부터 해야 해. 이번 동의 원본부터 가져와.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겠어. 같은 시각 인천 항만의 한도원 사무실에서는 위기 대응 팀장이 흥미진진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차장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도원이 의자를 돌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뭔가 나왔나? 보여줘. 팀장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구급차가 예정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특정 차량과 접촉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도원이 화면에 몸을 기울이며 자세히 봤습니다. 저 차는 뭐지? 번호판 확인 가능해? 팀장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트렁크가 열리면서 갈색 서류 봉투가 구급대원에게 전달되는 게 선명하게 나와요.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죠. 한도원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역시 미리 계획된 일이군. 증거를 조작해서 넘겨준 거야.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 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 후 구급대원이 병원 측 안내를 받으며 승강기로 직행했어요. 일반적인 응급 이송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보통은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바로 병동으로 올라갔거든요. 한도원이 즉시 최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주차장 CCTV에 서류 전달 장면이 포착됐네. 바로 법원에 추가 제출해. 최도경이 전화 너머로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유착 정황으로 묶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이 생겼네요. 병원에서는 원무과 직원이 지하 기록실을 뒤지며 당황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원장실에 돌아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동의 원본이 아예 없어요. 폴더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장 원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어떻게 원본이 없을 수 있어? 누가 관리했던 거야?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지하 기록실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해당 폴더만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장 원장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젠장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야.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때 간호사 오소희가 다른 층 컴퓨터실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최도경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료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의 스크린샷에는 원장과 말순 사이의 금전 이체 내역이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끝까지 해야 해. 한편 말순은 집 거실에서 초조하게 돌아다니며 민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민수가 받았어요. 민수야,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어.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출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해. 절대 돌아오면 안 돼. 민수가 사무실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니,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순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을 리 있겠니?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연락받지 마.
특히 윤서나 시아버지 쪽에서 연락 와도 무시해. 민수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을 떨며 전자계약 로그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경고 무단 삭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아, 이런 어떻게 하지? 완전히 들킨 거 아냐? 한도원은 사무실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윤서와 민수의 결혼계약서 원본이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민수의 서명권 제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원이 최도경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 이걸 봐. 민수가 혼자서 이번 동의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아예 없어. 계약서에 배우자 동의가 필수라고 되어 있거든. 최도경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완벽한 계약 위반이네요. 이것만으로도 입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한도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수가 전자계약 삭제를 시도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왔어. 이것도 명백한 위반 행위야. 증거인멸 시도까지 추가됐네. 최도경이 급하게 메모를 하며 답했어요. 그럼 계약 위반 통보서도 즉시 발송해야겠네요. 이제 민수 씨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어요. 이때 최도경의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 발신자의 메일을 열어보니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을 클릭하자 원장과 말순의 상세한 금전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도경이 흥분해서 한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금전거래 증거까지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제 모든 고리가 연결됐네요. 한도원이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입원을 조작한 거였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병원에서는 법원 결정 시각과 화면 하단의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일치해서 더 이상 지연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윤서의 병실로 가서 말했어요. 환자분 퇴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퇴원하셔야 합니다. 윤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명동 시계골목의 작은 시계점에서 한도원과 위기대응팀장이 시계공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70대의 시계공은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박말순 씨가 맡기신 회중시계 수리 기록이에요. 한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시계공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수리 내용 외에 구매자 메모가 있어요. 서명권 변경 축하라고 적혀 있네요. 한도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명권 변경 축하? 그럼 이 시계가 축하 선물이었다는 뜻인가요? 시계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각인 날짜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2017년 9월 14일이라는 날짜가 뭔가 중요한 날인 것 같더라고요. 팀장이 휴대폰으로 최도경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회중시계가 서명권 변경 축하 선물이었어요. 최도경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잠깐만요. 민수 씨 관련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을 검색해 볼게요. 몇 분 후 최도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일치해요. 2017년 9월 14일이
민수 씨가 회사에서 전자서명권을 부여받은 날이에요. 한도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민수의 권한 강화를 미리 알고 축하 선물을 준 거네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위기 대응팀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받고 한도원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흥미로운 사실이 더 발견됐어요. 민수 씨와 장도윤 원장이 같은 골프장을 이용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골프장?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던 거야? 팀장이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당일이에요. 서명권 부여받은 바로 그날 함께 라운드를 했어요. 클럽하우스 출입 기록도 있고요. 한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날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최도경이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회장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클럽하우스 고정 카메라에 박말순 씨 차량도 같은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한도원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말순도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네요. 가족이 다 모여서 뭔가 중요한 거래를 한 거야. 팀장이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전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해봤는데 골프장 레인지 근처 소음과 시간대가 일치해요. 확실히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때 윤서가 병원에서 수집한 평가서 자료가 최도경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도경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다른 환자 기록에서도 똑같은 체크 패턴이 반복돼요.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 같아요. 한도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죠? 최도경이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환자 평가를 조작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적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 온 거죠. 이건 의료법 위반이 확실해요. 시계공이 다시 돋보기를 들고 회중시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뚜껑 안쪽에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한도원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시계공이 확대경으로 보여줬어요. K, J, H라고 되어 있네요. 누군가의 이름 이니셜인 것 같아요. 팀장이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관련 인물 중에 이 이니셜과 맞는 사람을 찾아보겠어요. 30분 후 팀장이 결과를 가져왔어요. 찾았습니다. 김재호 씨예요. 현재 그 병원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한도원이 무릎을 쳤습니다. 후원회장이라고? 그럼 말순이 후원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최도경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말순 씨가 후원회장을 통해 병원과 연결됐고 민수 씨 서명권 강화를 축하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던 거죠. 한도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윤서를 강제 입원시킨 거고 완전히 장기적인 계획이었어. 최도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특정 경제 범죄까지 모든 혐의가 완성됐어요. 한도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윤서를 이용해서 상속권을 노리고 손주까지 빼앗으려 했던 거야. 정말 치밀한 범죄였어. 팀장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채권자 명단도 확보했어요. 몇몇 채권자들이 운영권 매각을 원하고 있대요. 한도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운영권 인수 옵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직접 통제하면 추가 증거 확보도 더 쉬워질 거고요. 한도원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야.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안 돼. 최도경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고발장부터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봅시다. 한도원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자. 그리고 병원 운영권 관련해서는 일단 옵션만 확보해두고. 최도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윤서 씨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도원이 딸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야, 이제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저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시계공이 회중시계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참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예요. 하지만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한도원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올바른 시간이 흘러가도록 해야겠네요. 한도원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로 재개발 상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종로 상가 매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어요. 한도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말순이 노리던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왔군. 법무팀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도 완벽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덕분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들어선 말순이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저희 상가 계약 갱신하러 왔어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말순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요? 그럴 리 없는데요.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도원 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도원이라고요? 윤서 아버지 말이에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같네요. 말순이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제가 담보로 잡혀있는 상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중개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담보대출이 있으셨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 변경으로 담보 효력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말순이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담보대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은행 직원이 잠시 후 답했어요. 아, 말순 씨시죠? 담보물 소유권 변경으로 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했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선언됐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행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기 상환 통지서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조기 상환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 돌아온 말순은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상가가 시아버지 손에 넘어갔어. 민수가 사무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감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말순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감사라고? 무슨 감사?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전자계약 삭제를 시도한 게 발각됐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하네요. 말순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젠장할. 모든 게 다 꼬여가고 있어. 최도경 변호사는 법원에 자산보전 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긴급성이 인정되네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도경이 고마워했어요.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거든요. 말순의 계좌에는 연달아 통지서들이 도착했습니다. 대출 조기 상환 통지서, 자산보전 처분 결정서, 계좌 지급 정지 명령서까지. 말순이 우편함을 열어보며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다 막혔어. 한편 간호사 오소희는 용기를 내어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수사관이 오소희의 말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원장과 환자 가족 간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고요? 오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파일명과 저장 경로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병원 서버에 모든 통화가 자동 저장되거든요. 수사관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확보하겠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도 철저히 해드릴게요. 병원에서는 급히 통화 서버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장 원장이 전산팀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서버를 새 걸로 바꿔 기존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전산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이미 늦었어요. 자동 백업 시스템 때문에 외부 서버에도 복사본이 있거든요. 장 원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전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백업 서버는 외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윤서는 퇴원 후 바로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한도원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윤서야. 아빠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윤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승우를 보호해야 해요. 말순이 손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한도원이 동의했어요. 당연하지. 최 변호사가 이미 손주 보호 명령 신청을 준비했어. 법원에서는 윤서의 신청을 검토한 후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며 말했어요. 아동 보호가 우선이야. 일단 할머니의 접근을 제한하자. 윤서는 집에 돌아와서 출입 기록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장치는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모두 기록돼요. 혹시 무단 침입이 있으면 즉시 알림이 갑니다. 윤서가 안심하며 말했어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승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보건당국의 현지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병원에 나타나 장 원장에게 말했어요. 환자 기록 관리 실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장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어요. 검찰청 수사관이 병원 주차장 CCTV 추가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수사관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거 봐. 출장 중이라던 민수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네. 동료 수사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게이트 통과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후 2시 35분에 들어가서 4시 20분에 나왔네요. 수사관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봤어요. 그리고 게이트에서 사용한 카드가 민수 회사 법인 카드예요. 완전히 증거가 남아있네요. 민수의 회사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민수 씨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규정 위반입니다. 전자계약 삭제 시도와 허위 출장 신고까지. 다른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윤리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즉시 직무정지 처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통보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직무정지 통보서를 손에 든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검찰청에서는 오소희의 내부 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오소희에게 말했어요. 용기 있는 신고 감사합니다. 병원 내부 상황을 상세히 증언해 주세요. 오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박말순 씨와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입원 동의서를 조작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수사관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소희가 메모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날짜만 맞춰서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서도 미리 작성해 두라고.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이 내용을 정식으로 진술서에 작성해 주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병원 전산실에서는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삭제된 파일이지만 복구 가능합니다. 백업 서버에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수사관이 기다리며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가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음성 품질도 꽤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복구된 통화 녹취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원장님 손주 친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약속한 금액 바로 송금하겠어요. 장 원장의 대답도 명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양육권을 박탈시킬 수 있어요. 입원 기록만 조작하면 되니까. 수사관이 녹취를 듣고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공모제네. 상속권과 양육권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과 함께 보면 완벽한 증거가 돼요. 이제 영장 청구 준비해야겠어요. 법원에서는 민사재판부가 윤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불법행위가 명백하네요.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 모두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박말순과 장도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 형사재판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강요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해요. 구속 필요성도 충분하고요. 판사가 영장을 검토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네요. 영장 발부합니다. 한도원은 2단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팀장에게 말했어요. 병원 운영권 인수는 하지 않겠어. 대신 지역 공공의료와 연계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자. 법무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인수하면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한도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야. 병원을 사유화하는 것보다 공익성을 강화하는 게 맞아. 윤서는 손주 승우와 함께 가정법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위원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아이는 어떤가요? 윤서가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상담위원이 승우에게 말했어요. 승우야 할머니가 없어도 괜찮지? 엄마가 잘 돌봐줄 거야.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요. 할머니는 무서워요. 말순의 보석 신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말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해 주세요. 판사가 반성문을 읽어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와 녹취 내용을 보면 계획적 범행이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니까 보석을 기각합니다. 말순이 법정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민수는 별도로 가족들에게 서면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윤서에게 보낸 편지에 적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가족을 배신했어요. 앞으로는 접근 제한 명령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종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선고하며 말했어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과 심리치료 명령을 병합합니다. 윤서는 법원을 나서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승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요. 한도원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윤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장도윤 원장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어요. 피고인 장도윤은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장 원장이 고개를 떨구며 재판석에 앉았어요. 2년이라니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판사가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공익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의료 품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나마 폐업은 면한 셈이었거든요. 박말순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말순을 향해 말했어요. 피고인 박말순은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합니다. 말순이 겨우 안도했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추가로 심리치료 명령과 손주 접근 제한 명령을 2년간 유지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승우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서는 승우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승우야,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고 와. 승우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 할머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윤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엄마가 항상 지켜줄 거야. 가정법원 상담실에서는 정기적인 가족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윤서에게 말했어요. 승우가 많이 안정됐네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악몽에서 깨어나지도 않고요. 한도원은 종로 상가 사무실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구청장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했어요. 이 건물의 1층과 2층을 지역 노인 취업 및 복지센터로 기부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놀라며 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도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제 딸과 손자 명의의 신탁으로 설정했어요. 안전한 미래를 위한 장치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충했어요. 신탁 조건상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가족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민수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양육 참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네요. 민수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후회돼요. 교육 담당자가 격려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주 1회 면접 교섭이 허가됐으니까 승우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윤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강제입원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이 윤서를 소개했어요.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제도의 허점을 몸소 경험했어요. 기록 보존과 감사 체계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의원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서가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첫째, 이번 동의서 원본 관리를 전산화해야 해요. 둘째, 제3자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요. 셋째,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라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서의 집 작은 식탁에는 특별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승우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한도원이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승우야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 준비한 케이크야. 승우가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어요. 와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윤서가 승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소원 빌고 촛불 불어봐. 무슨 소원 빌 거야? 승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도원과 윤서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윤서는 승우가 잠든 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장 회중시계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시계를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잘못된 권력의 상징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시계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한도원은 명동 시계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시계점에 들렀습니다. 시계공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셨네요. 혹시 또 수리할 시계 있으세요? 한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다가 들렀어요. 시계공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시계공이 서랍에서 또 다른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리 의뢰가 들어온 건데 각인 스타일이 저번 시계랑 똑같아요. 한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똑같다고요? 시계공이 돋보기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내 글씨체나 새기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해요. 같은 손에서 나온 게 분명해요. 한도원이 시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또 다른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가 의뢰한 거죠? 시계공이 장부를 뒤적이며 답했어요. 서울대병원 관계자라고 하던데요. 정확한 이름은? 한도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고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시계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병원 관련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한도원은 집에 돌아가서 즉시 최도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어. 지역 상급병원들도 조사해봐야겠어. 최도경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설마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한도원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해결한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은 단호함과 기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었어요.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된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